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미국 제조업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 미국 국고채 금리가 다시 이제 4.3%를 넘어서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제 미국 서비스업 ISM 제조 지표도 오늘 이제 11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드리고 있는 이 사실 그 장기 국채 발행과 이제 단기 쪽에서 이제 빌발행일 이렇게 순발행이 오히려 줄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계속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3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한 2주 전부터 뭐 사실 이게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준이 이렇게 빠지는 순유동성과 함께 뭐 사실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좀 증시가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내 쪽 증시를 보더라도 보시면은 오늘 뭐 나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갭도 이제 메워버리면은 더욱 이제 추세가 좋지 않겠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미국 쪽도 S&P나 뭐 나스닥도 다 이제 기준선이 조금 뚫려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서 바로 그냥 수급적인 측면부터 다 전반적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수급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투기적인 순 포지션 이제 미국 쪽 먼저 살펴보면은 뭐 S&P 같은 경우에 한 200 곱하기 1000 계약 정도 이제 지금 쇼 포지션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00 정도, 한 만 계약 정도 지금 롱 포지션으로 있다. 근데 합쳐보면 아직까지는 좀 쇼 포지션 추세가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사실 현선물 다 매수를 외국인이 하고 있었지만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긴 시계열로는 여전히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이 최근에 좀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수량 자체는 좀 개인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이 수급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도 뭐 전주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늘었다. 뭐 그렇게 많이 큰 변동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DXI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밸류 부담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를 감안했을 때, 뭐 감안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BEI도 그렇고 약간씩 올라가고, 뭐 국내 이제 정치적인 좀 이슈로 사실 하는 쪽에서 RPL을 워낙 많이 공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적으로 재정정책 하는 그런 돈들도 많이 집행을 해놔서 좀 실질금리가 많이 눌려 있지만 이 금리가 결국 다시 튈 수밖에 없다. 다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요즘에 RP금리가 3.3대예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그렇죠. 좀 돈을 인위적으로 총선의 영향으로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RP금리를 사실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인데 맞추고 있지 않다. 일부러 돈을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사실 기준금리보다 RP금리가 낮아지면 RP 매각을 하면서 돈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그 다음에 ECB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은행 쪽 자산만 좀 줄고 있고 아직 QT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BOJ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뭐 QT를 떠나서 아예 그냥 자산 매입은 아직까지는 계속 좀 하고 있는 추세.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일본은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실질금리도 그렇고 본건 다 끄도록 하고요. 수급 쪽이랑. 그 다음에 뭐 지수 쪽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뭐 아직까지 다 저는 뭐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제 금리가 워낙 아직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좀 장기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좀 밸류 부담은 좀 있는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패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밸류 부담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매번 이제 보여드립니다만 이제 PBR이 상당히 좀 높은 영역이다. 뭐 거의 다 컨버블 수준까지 지금 이제 왔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IR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연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한 푼도 안 모았을 때 한 12년 정도 모아야 되는 금액이고 상당히 뭐 여전히 좀 비싼 레벨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매우 좀 비싼 레벨이고 영국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 실질적인 미국 주택이나 상업용도 특히 주택은 상당히 비싸고 이제 상업용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실질 주택 가격도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부동산 쪽도 좀 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오늘 좀 매크로 쪽 발표가 있었던 게 오늘은 아니죠. 이제 월요일 날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3 정도 기록하면서 이제 52위가 이제 호황이고 밑이 이제 침체라고 보면 되는데 상당히 좀 높게 나오면서 좀 금리가 못 내리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국고채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이제 ISM 비제조업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 지수가 또 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 데이터는 저는 좀 후행적이라고는 봅니다. 살짝.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뭐 사실 S&P 시총 보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편이어서 더 올라가기는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는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전주 대비로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은 계속 예상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T-bill 발행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한 57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는 한 71억 달러 정도 감소, RRP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늘고 있습니다. 27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온 RRP는 크게 더 늘면서 133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뭐 연준 자본 잠식은 한 16억 정도 전주 대비 증가가 됐고요. 달러 정도. BTFP랑 이제 재할인 창구도 추가가 됐는데 연준이 이제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TFP는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주 대비 한 174억 달러 정도 감소가 하면서 결국은 0이 될 거고요. 재할인 창구는 증가가 됐어요. 한 36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연준 순유동성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29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총자산도 한 29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BTFP랑 이제 재할인 창구 같은 경우에 BTFP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0을 향해서 한 8, 9개월 정도 동안 계속 감소를 할 예정이고요. 재할인 창구는 이제 뭐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나 이제 SBB 파산했을 때 이제 사태 이제 그럴 때나 파산까지 안 하고 사실 뭐 인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럴 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 RRP는 아무래도 한 6월 정도까지 2Q까지는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 BDI랑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되는 모습,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우려스러운 거는 이 유통 속도, 통화 유통 속도가 사실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사실 계속 금리가 사실 내려오기 어려운 지금 현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아지고 있지만 뭐 실질 PC는 그냥 계속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유동성은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이제 이렇게 되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이제 뭐 정유시설 타격하고, 뭐 시리아랑 뭐 계속 이란이랑 등등 이제 이스라엘이랑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 등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계속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 같은 경우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작년 말 정도부터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통화량 대비 이제 S&P, 뭐 나스닥, 윌시 5천 다 높은 수준이고요. GDP 대비해서 윌시 5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도 상당히 점점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이 SFR하고 ESFR 금리 차이, SFR이 이제 담보채 금리고 ESFR이 이제 무담보채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담보채 금리가 이제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거 반대죠. 이게 담보채 금리가 이제 더 높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지준이 점점 빠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지준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점점 유동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점점 플러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해서 연준 총자산은 여전히 20까지 더 내려와야 된다. 좀 계속 하락을 해야 되고, 지준이 이제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지준이 RRP가 방어를 해주면서 늘어서 지준 대비 GDP는 좀 증가가 됐지만, 지준하고 RRP를 합친 수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더 감소가 쭉쭉쭉쭉 돼야 된다는 게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1Q 발행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발행이 이게 수식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요건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발행을 다 하면서 발행이 제가 좀 자녀 발행액이 살짝 좀 잘못됐는데, 요거는 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걸 합친 수치거든요. 잠시만요. 그냥 요 값을 보시면 되네요. 이제 발행액이 실제로 요 정도 되면서 거의 계획치랑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장기를 한 200억 달러 정도 좀 덜 하는 것 제외하고는 뭐 크게 값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EQ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도 이제 장기 발행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사실 한 32bp 정도 튀었죠. 전년 대비해서. 근데 이제 EQ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빌 발행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장기는 3,220억 달러. 근데 이제 1일날 발행이 한 853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월 초에 벌써 지난달에 이제 옥션 경매를 했던 게 이미 이제 발행이 되면서 발행이 됐지만, 이제 결국 토탈은 한 3,200인데 거의 작년 전체랑 비슷한 수치예요. EQ에 발행해야 될 양이. 상당히 좀 수급에 부담이 되고, 지금 GDP 대비해서 사실 국고채 발행량들을 보면 이게 순 발행이거든요. 결국 작년보다 더 많이 발행하는 양이란 말입니다. 이제 만기 되는 양보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찍고 있어요. 뭐 GDP 대비해서 20%, 6.4, 4.7, 8.7 지금 상반기만 해도 2.1%. 근데 그나마 좀 낮아 보이는 게 EQ에 이제 전년도 주식시장이 좋아서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제 세수가 EQ에 많이 걷어지면서 순발행이 좀 적었을 뿐이지, 3Q, 4Q는 또 발행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될 거고, 3월 이제 한 2주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빌 발행이 사라지면서 RRP가 이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3월부터 이미 온 RRP가 증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하락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순유동성이 자산 깎이는 만큼 이제 바로 이제 깎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EQ 때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났었나요? 22년 EQ 22년 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때도 보시면은 자산 감소하는 만큼 결국 순유동성이 깎이거든요. 이제 요 QT 분만큼.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준이 빠지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RP가 오히려 지금은 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빌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준이 빠지면서 순유동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장기국채가 발행이 많아진다. 이제 그게 수급 부담이 될 거고, 그 장기국채 발행량이 상당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 뭐 거의 전체 금액이다. 제외를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사실 이제 EQ 금액이 2367억 달러 이제 1일날 발행했던 걸 제외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중국 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M2 나누기 M1 높을수록 문제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금융위기랑 IMF 때가 제일 높았어요. IMF 때 제일 높고 그 다음 금융위기인데, 지금 그때의 수치 우리나라가 뭐 거의 한 6 가까이 되죠. 근데 얘네도 이제 4.5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언제든 날아가도 지금 중국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는 좀 다시 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 자체로 봤을 때 좀 숏 포지션에 더 가깝기는 한데, 아직까지 주 추세는 조금 이제 더 내려가는 추세는 맞다. 사실 작년 말에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러, 금, WTI,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롱 추세, 강력한 롱 추세. 근데 이제 애플은 강력한 숏 추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는 좀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는 그 정도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10년은 이제 롱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미국채 10년도 완전히 롱 추세가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은 여전히 롱 추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도 여전히 롱 추세, WTI도 여전히 롱 추세,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롱 추세, 그 다음에 애플도 여전히,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숏 추세죠. 애플은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롱 추세 조금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숏 추세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볼린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미국 거도 그렇고 뭐 아직 RSI 70도 뭐 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달러원 같은 경우는 조금 50은 좀 일단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이 아니라 뭐 여긴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도 일단 50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0, 200 다 좀 과하게 넘어가 있고, 기준선 이탈도를 보나 이격도를 보나 너무 과하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미 ATR은 좀 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RSI를 봐도 과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 뭐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사실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도 좀 언제든 단기 반등 정도는 날 수는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결국 하락이다 라고 보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슬슬 내려오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다 이제 슬슬 여기도 벌어지고 이제 모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락의 초입 정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엔비디아도 하락의 초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벌어지고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떨어지고 있고 해서 뭐 하락의 정도 초입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이제 120분 봉은 다 미국 쪽은 숏 추세로 돌아섰고, 일봉도 조금 이제 이긴 한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뭐 롱 추세에 더 가깝긴 하고요. 이제 국내 쪽도 단기는 숏이지만 여전히 일단 일봉 이상으로는 좀 롱 추세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물 기준으로는 나스닥은 아직 좀 중립적이고요. 근데 이제 선물로 봤을 때는 좀 숏 추세로 돌아섰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은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좀 숏 추세로 돌아섰네요. 이제 드디어 이제 120분봉상으로는 그렇고요. 일봉상으로는 뭐 아직까진 다 조금 거의 중립에 가깝고 오히려 조금 롱 추세가 더 있긴 하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20분봉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로 일봉만 보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도 200도 밑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딱 하락의 초입 정도, 그리고 RSI 계속 다이버전스 나면서 이제는 좀 쭉쭉쭉쭉 30까지는 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격도도 슬슬 이제 내려올 모양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TR은 오히려 좀 올라가긴 했고 내려가긴 했고요. 사실 수치가 변동성은 좀 떨어졌지만 벌어지면서 다시 이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을 하회하면서 이제 좀 조심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 슬슬 계속 위에서 놀다가 이제 조금 뚫릴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 RSI도 그렇고 조심하실 때가 이제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OBB 같은 경우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 OBB도 좀만 뚫리면 추세선을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오고 여기 또 벌어졌다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긴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완연하고 OBB도 이제 좀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 지표로도 뭐 여기도 과열이 될 만큼 과열이 됐었고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뭐 딱 그 정도의 상황이다. ATR도 떨어졌다가 이제 좀 다시 튈 그런 모양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차트 살펴보면은 뭐 결국 넘어섰지만 뭐 결국 과열된 상황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RSI도 계속해서 사실 뭐 다이버전스였었죠. 이게 결국 여기를 넘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갭이 나왔지만 사실 70을 못 넘으면서 결국 계속되는 다이버전스였고, 이제 여기 이제 갭을 메꾸는 순간 뭐 더욱더 하락이 이제 가팔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뚫리면 더 하락 추세에 또 가까워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다 꺾였죠. 이제 기준선까지도 꺾였고 해서 뭐 결국 RSI 30까지는 뭐 잠깐 단기 반등이 있을지언정 꽤나 크게 조정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큰 하나 파동이고 그 다음 조정 이후에 다시 큰 파동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특히 뭐 이제 나스닥으로도 제가 채널링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널링이 딱 잘 맞게 내려갔었습니다. 여기까지 1, 2, 3, 4, 5로 했을 때 여기 채널을 딱 대서, 그러니까 2랑 4랑 저점에서 3 고점 위에 딱 올려놓으면 채널링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거의 딱 다음 부근에서 지금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닿았고 여기도 닿았고 여기도 닿았지만 여기 닿아서 기준선까지 깨지면서 뭐 사실 여기 50일 이평 정도까지만 딱 깨지면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우도 딱 기준선 정도에서 지지가 됐지만 결국 기준선하고 50일이 이제 좀 뚫리면 결국 하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뭐 장기 국채 계속 찍히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이 22년 4Q부터 순유동성이 오히려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게 순유동성이 22년 4Q부터 요 2월까지 4,055억 달러가 오히려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QT는 진행됐지만 유동성은 오히려 공급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고, 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M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M0가 뭐 사실 대부분이 이 지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준 자체가 증가가 되니까 이 지급준비금이 보시면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 문제였었다. 이제 이 지준 자체가 증가가 되는 게 뭐 사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사실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제 요게 요 하락분의 되돌림 이후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되면서 구름대 넘어가면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 빅스도 결국 아직 정배열까지는 아니죠.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되고 여기 구름대까지 깨버리면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기 이제 깨지면 전환선, 지금 이미 역전이 됐죠. 전환선 기준선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니케이는 이제 기준선까지 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유로스톡스는 일단 아직 전환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우리가 본 게 아닌가. 여기도 계속 RSI가 다이버전스기도 했고요. 이제 좀 고점을 본 게 아닌가 싶고, 항생 쪽도 뭐 지지부진하게 반등하고 다시 좀 하락으로 돌아설 상황이지 않을까.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뭐 결국 전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장기적으로는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에서 금은 저는 좀 결국은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고,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까지 돌파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드디어. 미국채도 구름대 돌파를 하고 지지선에서 다 지지가 되면서 좀 반등을 해서 이제 여기 130 기준선까지만 뚫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롱 추세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쭉쭉쭉쭉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다가 이제 슬슬 좀 조정을 보일 때가 도지가 나타나면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다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면서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테슬라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EQ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장기채 발행이 계속 많을 것이다. 이제 이건 뭐 QRA에서 이미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이 빌 발행이 없어서 이제 진짜 순유동성이 감소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증시에 사실 유동성도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증시 움직임하고 유동성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유동성이 빠지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장기 추세로 결국 양적 완화를 했던 그 추세대로 결국 아주 긴 사이클이었던 이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올라갔던 이 상승 파동이, 제가 여기가 원래 5파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스코어링이 바뀌어서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 3이고, 여기가 이제 4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3에 4였던 거고, 그러면 이제 큰 3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카운팅이 여기까지 1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좀 뭐 미세한 건 이제 뭐 여기가 1이냐 여기가 1이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4고 결국 여기까지가 5, 이제 1하면 이제 결국 ABC로 좀 기나긴 하락이 한번 있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여기가 카운팅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 이제 채널링도 잘 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그냥 1, 2, 여기가 1, 2, 3, 4, 5로 3, 4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의 마지막 파동이 이제 끝나고 이제 기준선이 뚫리면서 결국은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아주 뭐 단기적으로는 기준선 위에서 잠깐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좀 추세가 이제는 좀 꺾여 보인다. 계속 RSI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다이버전스였잖아요. 사실 여기도 다이버전스고, 이렇게 봐도 다이버전스고, 계속 다이버전스인 상황에서 오랫동안 끌고 왔고,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파동의 거의 끝 무렵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냈던 거고, 이제 기준선까지 만약에 뚫린다면 뭐 근데 기준선보단 사실 50일로 보는 게 더 좀 보수적이긴 하겠죠. 여기에 좀 뚫린다면 정말 이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